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가리점 계획 인가하고 이제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제 인허가를 하게 되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인허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비 계획이 끝나면 추진 구성도 하시고 조합 설립도 하시고 뭐 건축 심의 등등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신 다음에 사업 계획 인가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인가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물론 뭐 전문가들이 도와주시고 할 거지만 또 조합에서 꼭 알아야 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단계가 중요한 거는 돈 문제가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할 때나 뭐 사업 시행 계획 단계에서도 그 사업비라든가 추정 분담금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럴 것이야.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뭐 이러이러한 조건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 나중에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조합을 설립할 때나 사업 시행 계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요 단계에 여러분들이 납부하셔야 될 분담금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내려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업 추진도 좀 지연되고 그래서 금융비도 더 발생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추정분담금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조합원님들이 좀 불만이 생기시죠?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불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우리 조합원님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이게 접니다. 예. 아까 그 사진하고 좀 틀리죠. 예. 예, 제 프로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관리처분 계획에 이제 수립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이제 인가를 받다가 항상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타당성 검증 기관에서 많이 걸리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관리처분 계획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길죠?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만 보세요. 그러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권리를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건축 시설의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노후화된 건축물하고 땅이 있죠. 그게 새로 아파트로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지 지분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돈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낡은 건물을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가져가는데 사실은 돈을 내야죠. 추정분담금을.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종전 소유권 권리를 신축한 권리로 변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처분이 재건축 재개발의 꽃입니다. 관리처분만 끝나면 사실은 조합에서 이제 한숨을 돌리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권리, 분양 규모, 분담금 내역, 뭐 이런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거의 1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3분의 2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근데 조합원의 3분의 2예요. 참석자의 3분의 2가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 총회 안건 결의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소유자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결의를 하죠. 일반 안건은.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안건은 참석자의 3분의 2로 결의를 하는데 이
관리처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2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66.66이니까 한 67%죠. 거의 70%에 가까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절차고 조합 집행부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결의를 한 다음에 구청의 인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가는 행정 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자산이 관리 처분을 통해서 종후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는 게 나오고요. 권리산정 기준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분양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쪼개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투기가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인데요. 최근에 신속통합계획이 유행이죠. 그래서 신통으로 하는 거는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정기 공모를 한 적이 있었죠. 공모,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후보지 선정할 때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별도로 고시를 했는데 지금은 수시 공모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날입니다. 조금 복잡해졌어요. 전에는 그 한꺼번에 고시를 하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게 잘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건 바이 건으로 그 권리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1, 2, 3, 4, 5의 행위를 하시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내가 소유자인데? 그렇죠. 소유자인데도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개 필지로 분할을 하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내가 내 땅 가지고 분할을 못하나? 아니, 할 수 있는데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해야 돼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하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2번하고 5번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의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이게 뭐냐면 우리 단독주택 땅이 있고 건물이 있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죠, 대부분.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입주권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돼요. 되는데 이 기준일 전에 해야 된다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면 입주권이 나오죠. 토지만 가지고도 분양권이 입주권이 나오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나온다고요. 그런데 저 기준일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걸 부셔서 다세대를 지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늘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걸 하냐면 이걸 방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축 건물보다도 조합원이 많아져요. 이론상 그렇죠? 가능해요. 실제로 막 쪼개니까. 그러면 재개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5번은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을 쪼개는 거. 집합 건물이 아닌데 집합 건물이 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나누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상가 소유자들이 쪼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상가 소유자들이 쪼개는 게 뭐가 문제되냐?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재건축의 경우에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그런 경우에 상가를 많이 쪼개면 아파트를 많이 분양받게 돼요. 그죠?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5가지가 2번, 5번은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리처분 할 때 이걸 위반한 사람들은 입주권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절차를 보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죠.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 통지 공고하고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 결의하고 공람하고 구청에 인가 신청하고 그래서 인가하고 고시되면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면 끝납니다. 요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분양 신청을 통지하고 공고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조합이죠? 조합만 있나요? 예? 예. 신탁회사 또 있죠? 또 누구죠? 예? 구청장이라기보다도 LH가 하는 경우 있죠? SH랑 공공시행자.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보통 시행자는 조합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조합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탁 방식이 조금 많이 활성화됐죠. 신탁사도 시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신탁 방식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조합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LH나 SH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LH나 SH가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가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데 통지는 등기 우편으로 하고요. 공고는 신문에 공고합니다. 근데 왜 신문에 공고하냐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공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통지하는 거하고 공고하는 거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예? 종전 가격이잖아요. 우리 조합원님들의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법에 길게 써놨어. 아유, 진짜 좀 줄이지. 그죠? 예. 이게 종전 자산 평가 금액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담금이죠? 근데 여기 보면 별이라고 돼 있어. 별. 개인별로 알려준다 이거예요. 개인별로. 왜냐면 여러분들 평가액이 다 틀리죠? 땅만 가지고 계신 분들, 공동주택인 분, 단독주택인 분, 상가 가지고 계신 분, 상가주택인 분, 뭐 등등등등 다양하잖아요. 그걸 다 평가를 해서 그 금액하고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파트도 똑같지 않아요. 아파트가 조금 이제 그룹핑이 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 종전자산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이 틀려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통지하는 겁니다. 분양 신청 기간, 장소, 또 분양 신청 자격, 방법 뭐 이런 것들하고 분양 신청서 양식을 해서 이렇게 책 같은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등기 우편을 보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얼만데 25평
신청하면 분담금이 얼마고 33평 신청하면 분담금이 얼마고 45평 신청하면 분담금이 얼만데 몇 평 신청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죠? 분양 신청할 거 아니에요. 상의하셔가지고 25평을 할 건지 33평을 할 건지 45평을 할 건지 그죠?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중에 이제 조합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죠. 조합원이 많으면 이제 한 60일 하고 조합원이 많지 않으면 한 30일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날짜를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25일이죠. 오늘이 분양 신청 마감하는 날이에요. 근데 분양 신청을 연장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한 열흘. 내가 조합장이야. 연장을 하려고 그래. 근데 한 달 동안 너무 피곤했어. 그럼 한 이틀 쉬었다 하지 뭐. 그래서 목요일부터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현금 청산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현금 청산자들은 분양 신청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은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이어서 법제처 6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죠? 30일에서 60일 그리고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하는데 이 기간은 이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법에 없어요. 6건 해석으로 나온 거라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정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아까 분양신청 통지한 그 책자하고 분양신청서 양식을 보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셔가지고 뭐 서류 뭐 첨부하라는 거 첨부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예, 현금 청산자라고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현금 청산자입니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 현금 청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려줘. 그래가지고 가져갔어요. 이거 철회한 거죠? 예. 철회한 겁니다. 다른 평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정전 25평 냈다가 25평 냈어요. 33평으로 낸다 이거죠? 다시 요거 가지고 가고 33평 내면 되죠?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잘. 안 본다. 예? 그러면 처리는 안 본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는 10번이라도 바꾸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10번. 조합장이, 아니, 왜 그래? 자꾸 이럴 텐데. 아니,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33평 신청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25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조합에 왔습니다. 돌려줘. 하고 빈 양식 하나 더 줘 해서 받아갔어요. 오늘까지예요. 오늘 접수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자입니다.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조합장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야. 내 말이면 껍벅 죽어. 본인이 죽습니다. 예. 분양신청 이거 장난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아니 물론 안 내는 것도 자유예요. 아니 나는 안 하겠다는 것도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 되겠다 하는 것도 자유지만 내시려고 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도 이제 투기과열지구죠? 네, 축하해요. 투기가 과열된다며요.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증 농담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5년 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거 지난번에 15 대책 나온 거였죠? 예. 제가 모 구청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 15 대책 하루 전날이었어요. 10월 14일 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 우리 군은 아닐 거야. 그래서 저도 아닐 거예요. 그러고 했다가 전화 왔어요. 아니래매. 저도 몰랐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한번 분양을 받은 신분은 5년 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 날짜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날짜가 있어요. 날짜예요? 아니면 아니, 관리처분 인가일이죠. 관리처분 인가요? 예, 예. 분양을 받았다는 거는 인가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관리처분 인가에 그 분양받은 사람이 그 이력이 전산에 등록돼요. 분양받으시 모르실 것 같이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몇 평 받은 게 전산 등록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구역에 가서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내에는 분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래도 자동적으로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네? 아니, 본인이 알죠. 어디 가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죠. 아니, 본인이 여기서 분양 받았죠? 그러면 응? 매도자가 작정하고 하나를 갖고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나를 팔았어요. 그런 경우에 매수자는 희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분 거 산 거요? 네. 아,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이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딴 데도 내가 투자를 하나 해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분양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 거를 제가 샀을 거예요. 아니, 그 산 사람은 상관이 없죠. 샀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팔았잖아요. 팔아도 등록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권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아니죠. 이제 이건 그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분양권이 매매가 되는 경우 얘기시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좀 뒤에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관리처분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아까 그 권리산정 기준이라든가 뒤에 가면 또 분양 자격 같은 거 공부하거든요. 거기에 미달되면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나면 60일 내에 현금 청산자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협의 안 하면 60일 내에 소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협의, 60일 소송인데요. 90일 협의는 하는데 협의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현금 청산자들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조합은 싸게 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 가야 되죠. 재개발은 소송,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갑니다. 네, 소규모도 제가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네. 이 소송을 60일 안 하면 연체이자 물게 돼 있는데 뭐 연체이자가 요새는 조합이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 뭐 연체이자까지 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시청이 끝나면 여러분들 비례율 공식을 배웠죠? 비례율 공식의 밑에 분모는 뭐죠? 분모. 아까 우리 배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분자에는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분양 신청이 끝나면 현금 청산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줄죠. 현금 청산자가 생겼으니까. 그분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분모가 줄면 비례로 올라가죠. 그런데 지출이 늘죠. 왜냐, 그분들 거 사야 되니까 조합이. 그럼 지출이 느는 건 마이너스죠. 그런데 수입이 늘죠. 수입이 왜 늘어요? 예? 일반 분양이 느니까 일반 분양이 늘면 수입이 늘어요? 왜요?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있으니까 수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양 신청할 때 추정 분담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조금. 이게 관리처분 갈 때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금 청산자 때문에 현금 청산자를 정확히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바뀝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여러분들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런 서류들은 우리가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중요하죠. 법 74조 제4항에 보면 우리가 종전자산 평가금액, 종후자산 평가금액, 그 다음에 세입자 보상을 위한 거는 꼭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되죠. 그래서 재개발은 시장군수, 구청, 시장군수 등인데요. 등이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선정을 하고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하나, 조합이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서 합친 산술 평균한 금액이 여러분들 종전자산 평가 금액 또는 종후자산 평가 금액이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세입자들 보상하는 비용 이런 걸 산정하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는 1개월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1개월 전에. 예, 보통 이제 총회는 뭐 2주 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총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총회는 과반수의 조합원 과반수예요. 참석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조합원 과반수예요. 그런데 정비사업비가 10분의 1 이상 늘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동의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조합 집행부가 그 관리처분 총회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시간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그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깨집니다. 깨지면 어떻게 되죠? 예? 총회 비용 매덕 날라가죠. 그리고 자리가 위태롭죠. 예,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동의 안 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위태롭죠, 사실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 관리처분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대위가 약하다가 세지는 단계예요. 그죠? 그리고 조합이 잘 엎어집니다, 사실은. 실제로 많이 엎어집니다, 요새도. 특히 요새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관리처분 하면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꼭 조합장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소통해서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집행부가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람하고, 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원래는 30일에 내줘야 되는데, 규모가 크면 30일 갖고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일정 요건이 되면 요새는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는데, 그러면 60일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규모 큰데 6개월도 걸립니다, 사실은. 이제 관리처분계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할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76조 제1항 1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무슨 말이죠? 예, 무슨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보는 여기다 규정을 해놓는데 법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언적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에서 13평, 15평, 17평 소유자가 있는데 13평이 100세대, 15평이 300세대, 17평이 600세대. 그래가지고 15평하고 17평이 900세대, 13평이 100세대야. 그러니까 이제 15평하고 17평 소유자가 900명이잖아요. 900명이 13평 소유자들을 핍박하는 관리처분을 수립합니다. 니는 조그만데 뭐 손해 봐 니네는. 이렇게 하면 총이 통과되죠? 그 무효입니다. 무효. 아니 통과가 되지. 숫자로가 많으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13평은 숫자가 적으니까 완전히 불공평하게 관리처분을 짰다고 가정하면 총에서 통과돼도 그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이용되게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수결인 것 같아요. 아니 다수결 맞는데 다수결로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결국에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 많은 숫자한테 유리하게 가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종합적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특정 소유자들 평형에 불리하게 하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네, 무효됩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거,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 취득한 거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아까 권리산정 기준을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우리 분양 설계는 분양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세대나 한 명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주택만 고공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맞죠? 네,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죠. 근데 일단 원칙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거죠. 공유는 하나죠. 무조건. 그 다음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를 속하는 때 세대를 합쳐서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동일 세대.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아들 하나, 이건 세 개잖아요? 그냥 그 세 개 주나요? 하나 줍니다, 하나. 세 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요게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표상에 없어도 동일세대입니다. 동일세대니까 부인이 옆집에다 옮겨놨습니다. 살짝. 아닌 척. 그래도 걸립니다. 그리고 미성년은 무조건 부모가 보호해야 되니까 한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했는데 분리해도 똑같습니다. 그죠? 조합이 설립이 돼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 그다음에 19세 미만 자녀가 이제 19세가 돼서 동거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그럼 이참에 이혼을 하겠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 개인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분양권이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다물권자 조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팔아야 돼요. 대부분. 다물권자들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집행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개 갖고 있으면 그분한테 김 사장님 빨리 파세요. 조합 설립이 되면 10개든 20개든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나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물론 이따 1+1로 해서 2개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파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는 원래 하나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유인데도 여러 개 주는 경우 있어요. 있습니다. 권리 선정인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기죠? 94명이라고 치고 360평방미터짜리 토지가 있습니다. 공유로 90을 갖고 있어요. 원래 공유는 하나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었던 게 권리 선정의 기준일 전부터 갖고 있었어. 그러면 4개 준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일단 여기가 이제 재개발하는데요 라고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공유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면적도 90평방미터가 넘어 투기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줍니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또 최소 규모 공동주택, 예를 들면 25평 가격보다 큰 경우. 근데 가격으로 크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면적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또 제 교육을 받고 이런 땅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다닙니다. 이 땅. 정비구역 지정 곳이 안 난데 공유로 90평방미터가 넘는 땅 있는 거 찾으러 다닙니다. 예.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60입니다. 60. 그죠? 60. 광주는 60입니다. 여기는 90이죠? 예. 그런데 부산은 자죠, 자. 놈자자란 말이에요. 놈. 근데 광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부산, 광주는 관심이 없어요. 이 뭐냐면 이거는 법인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사람만. 광주가 섬세하죠? 이거 아파트 분양권 주는 건데 왜 법인한테 주냐? 공유자인 경우. 이렇게 사람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되죠? 서울은 90. 90인데 그거는 뭐 법인도 주는 거야? 여기 보시면 공유로 소유한 경우와 수인의 공유자. 자죠? 법인한테 준다. 자. 놈. 네, 줍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부산하고 광주는 오픈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서대문구에만 오픈합니다. 항상 수업 태도가 좋으시기 때문에. 자, 과밀옥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에는 소유한 만큼 줍니다. 소유한 만큼. 과밀옥제 권역이 뭔지 아세요? 과밀옥제 권역. 사람 많은데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수도권 중에 수도권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 사람이 많은 지역을 과밀옥제 권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한 데서 재건축하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줍니다. 과밀옥제 권역이 어디죠? 예를 들면 어디요? 수도권. 아니.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과밀하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연천 뭐 이런 거. 그렇죠. 딩동댕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재건축하는데 5개 갖고 있어요. 5개 다 줍니다. 네, 투기가해지구가 아니어야 돼요. 그 대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만큼 줍니다. 이건 투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 법 74조 1항 5에 따른 가격의 범위. 이게 뭐냐면 종전자산 평가,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종전주택의 주거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줄 수 있다. 이게 일명 1+1입니다. 1+1. 근데 그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를 주죠. 근데 그거는 또 3년간은 팔 수가 없어요. 그죠? 이분은 이죠. 3년간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전고시 한 다음에 팔면 어떻게 되죠? 팔면
학교 가면 되죠. 아니면 돈 내면 됩니다. 돈. 예. 돈 많으시면 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5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거지? 선택해야 됩니다. 25평을 받은 경우는 어떤 게 전매 제한에 걸리는 건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청에 등록됩니다. 이해하셨죠?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 헷갈리면? 아니, 뭐, 돈 내면 됩니다. 이게 셉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래 안 주는 건데 특별히 주는 거잖아요. 하나 더 주는 거잖아. 25평짜리를. 그죠? 그 대신 팔지 말라고. 이전고시가 3년 동안.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쟁점이죠? 아까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디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1+1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럼 아니야. 우리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준다. 우리는 주거 전용 면적 큰 것만 준다. 둘 다 안 준다. 하나만 준다. 돼요? 꼭 해야 된다? 뭐 해도 되고 다 줘도 되고 하나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잘 해놓으셔야 돼요. 조합이 처음에 정단을 만들 때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동의서 받을 때 사장님은 땅 크네. 2개 돼. 2개. 이렇게 해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싹 내가 그랬나?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같이 2개를 주면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업성도 좋고 그러면 이거를 뭐 주고 그랬는데 요즘 사업성도 없으니까 1+1을 많이 가져가면 사업성이 좀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조합원 간에 1+1을 신청하시는 분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 간에 조금 논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거 꼭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합 정관을 만들 때 잘 만드셔야 되고 분양 신청할 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로 주는 그거.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 거는 조합원 분양가인데 추가로 주는 거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예요? 조합원 분양가죠. 네.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과밀옥제 권역에 위치하면 재건축은 3개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급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규정을 이게 옛날 재건축에만 있는 건데, 그죠? 3개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한 만큼 해서 3개까지 줘. 3개 갖고 있으면 3개 줄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거 채택 안 합니다, 다. 그럼 일반 분양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채택 안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투기관리지구에서는 또 해당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조합원지 양도금지 15 대책 때문에 나왔죠? 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이거를 양수한 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까 저기서 질문하신 분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관리 처분 났죠? 이제는 조합원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전에는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분양권을 팔 수 있었죠. 관리 처분 인가 후에 분양권을 팔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 이랬는데 이제 못 팔아요. 못 파니까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이것도 원칙. 예외가 있죠? 예외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뭐
근무, 직장이나 생업, 질병, 또 취약, 결혼으로 해서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한 특광시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잖아요. 예, 충청도로 가시면 됩니다. 충청도로. 충청도로 가면서 그거 팔고 가면 됩니다. 아까 꼭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양도인의 조건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요양해야 돼. 요양. 어디로 가야 돼? 공기 좋은 강원도로 가야 돼요. 내가 우리 가족 다 데리고 나 강원도에 가서 요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팔아서 내가 거기 요양하고 치료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못 팔면 어떡해요? 나 죽으란 얘기잖아. 그래서 팔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네? 뭔 기간이요? 이사를 가서 얼마 정도 살아야 된다는 없어요. 또 이년 와도 되겠네. 그렇게 예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다가 하고 있는 도중인데 특이 가야지로 지정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해당돼요. 지금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지정됐죠? 자 오늘 지정됐어요. 내일 조합인가 받았어요. 그럼 못 팔아요. 그다음 이미 조합인가 나서 사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된 전에 조합인가나 관리처분 된 데는 그 날로부터 정부가 대책해서 기준일 한 날로부터 그리고 아직 정하지 않은 날은 이제 조합인가나 관리처분 된 날로부터 됩니다. 이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법 처음 2008년인가 있을까요? 아마 2008년 이 법 도입될 때 사업시행인가 받은 건 면제돼요. 서울에 12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아주 예외적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거죠.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우리가 모두 이사 가야 돼. 그러면 팔아야죠. 네, 그런 경우 됩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요. 해외로 2년 이상 팔고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 10년, 거주 5년 하면 또 봐줍니다. 등등등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또 예외가 많습니다. 1, 2, 3, 4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행령 30 아니 요거죠. 시행령 37조 3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에 예외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자, 이건 넘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 기준 중에 재개발에만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재개발에만. 그 중에 이게 중요하죠. 재개발 분양 대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재개발에서 이 5가지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죠? 아파트 분양받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해야 돼요. 주택을 가져야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상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오피스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가로에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됩니다. 예, 무허가 89년 1월 24일을 외우세요. 89년 1월 24일. 네, 며칠이라고요? 네, 어머니 며칠? 그게 뭐예요? 양성화 시켜준다.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야 돼.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주거용이어야 돼요. 주거용. 예, 89년 1월 24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조례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조례에 89년 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세요. 89년 1월 24일에 이전부터 지어져 있는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은 분양권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땅은 90이죠? 서울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까 부산, 광주는 60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구는? 60. 대구 60 맞아요? 확실해요? 인천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 태도가 좋으면 뒤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주택도 없고 땅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그럴 때는 이제 금액이 커야 돼. 권리가액이 25평보다 크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땅도 있고, 땅도 90평방미터는 안 되는데, 뭐 85평방미터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25평. 그러니까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추산액보다 크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주택, 토지, 금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환지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원래 땅에서 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재개발로 사업 방식 바꾸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 재정비 촉진계획, 우리 그 재개발 중에 옛날에 뉴타운 사업을 했던 거 있죠? 촉진 사업, 촉진계획 사업. 거기서 내 땅이, 내 주택이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뭐 도로가 난다든가 해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여기 있죠. 옛날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란 옛날에 건설교통부용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고 도시 정비 조례가 생기면서 이 89년 1월 24일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 정비 조례에 다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사진이 있다든가 성과도가 있다든가 재산세 과세대장이 있다든가 무슨 전기료 납부 영수증, 수도 납부 영수증 뭐 등등등등 하여간 내가 여기 소유자라는 걸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 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가 있죠? 조례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공동주택 받는 건 됐고 상가든 1순위가 종전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 권리가액이 크고 공동주택 분양을 받지 공동주택 분양가는 그 가격을 빼고 그 금액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재개발에서 상가가 별로 인기가 없죠. 예, 다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다 쿠팡에 시켜 먹고 이러니까 단지 내 상가가 안 되죠. 단지 내 상가는 뭐 그냥 조금만 슈퍼, 세탁소, 미용실밖에 없죠. 예, 그래서 상가가 별 인기가 없으니까 순위가 의미가 없다. 예, 자료만 참고하십시오. 재건축으로 갑니다. 재건축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 기준 왜 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원래 분양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재건축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받고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요 파란 거 가나다가 예외 규정입니다. 근데 이 예외 규정이 예외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려면 동의서 받는 규정이 있죠. 그거 아신가요? 몇 프로 받아야 돼요? 재건축. 예?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뭐죠? 네? 네? 3분의 2? 뭔 3분의 2?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 수료 못해요. 이러면 아까 이러면 수료 못해. 그 처음에 배운 거 다 까먹으셨구만. 재건축 어떻게 돼요? 동별 과반수, 전체 과반수. 아이 큰일 났네. 수료 못해. 예? 아니 재건축은 숫자 75, 그다음 토지의 75, 4분의 3이잖아요. 동별 과반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3분의 1로 완화시킬 일정 요건 되면 3분의 1.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들이 상가를 한 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기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소유자가 900명이야. 상가 소유자가 100명이에요. 근데 51명이 반대를 하면 천세대가 재건축 못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악용을 해서 상가 사람들이 요맘때 모이잖아요. 7시에. 저기 하하호 호프로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야 이런 규정이 있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재건축 못해. 이러면서 우리 요구 조건은 아파트를 달라. 이거였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권리선정 기준이라서 2번, 5번이 기억나세요? 집합 건물을 쪼개는 거. 사람들이 쪼개는 거야. 그러면 상가 사람들한테 아파트 주는 것도 지금 억울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데 이게 상가도 다 쪼개놨어. 부산에서 100개를 쪼갰습니다. 100개. 네, 실제 있었습니다. 부산 뭐 땡땡 무슨 해서 상가가 뭐 한 20, 30개였었는데 그걸 100개를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먹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상가 그 산 사람은 야 여기 상가 아파트 준대 이러니까 산 거죠. 소액 투자로 아파트 분양 받는다고 산 거고. 그 사람들은 숫자가 또 많아졌으니까 세력이 커졌잖아요. 우리 아파트 안 주면 동의 안 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아파트 사람들은 안 주면 조합 설립이 안 되죠. 근데 주면 사업성 뚝 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20, 30개 내가 준다니까 20, 30개, 130개가 아니고 그 100개를 더 주면 어떻게 돼요? 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 상가 산 사람도 망하고 조합원도 망한 거죠. 누구만 이익을 받았죠? 팔고 도망간 사람. 필리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필리핀에. 저는 상가 동막 빼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없어서 그걸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그 규정을. 근데 상가가 가운데 있는 건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다행히 이렇게 네모난 부지의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 분할 소송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나 가운데 있는 경우 있어요. 분할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상가를 가운데 있는 거 분할을 하면 맹지잖아요. 진입로 내줘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그 땅이 남의 땅이 되죠. 그러면 사선 제한에 걸려요. 남의 땅이니까. 그러면 건축 설계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추산액, 비율. 그러니까 상가가 아파트보다 커야 돼요. 상가가 아파트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하나 분양받고 남는 금액이 상가 25평보다 커야 돼. 그럴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율을 0.1로 하는 거예요. 그럼 상가가 10억인데 0.1을 곱하면 1억이 되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그 상가 소유자한테 아파트 주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그 비율이 0.1입니다. 0.1. 그래서 음마 상가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10년 동안 추진이었다가 그 상가협의회랑 추진위원회랑 그 산정 비율을 0.1로 하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재건축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 공급하는 이 기준을 산정 비율을 바꾸는 게 조합원 전원의 동의다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전원의 동의를 어떻게 해요? 그럼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죠? 없네. 그런데 다행히 2심 판결이 바뀌었어요. 과반수로. 다행이죠? 그러니까 산정 비율을 정하는 거, 산정 비율 0.1, 뭐 0.2, 0.01, 이 정하는 거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1로 보고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정관에
대부분 정하지 않았던 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은 이거였는데 2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건축도 상가랑 원만히 합의하면 되는 걸로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2심 판결은 조합원 전원 동의가 아니고 과반수 동의로 정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르쳐본 게 기준 방법까지 됐고요. 이제 가르쳐본 게 인가하고 검증을 배울 건데요. 원래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냥 가죠. 네, 그냥 가서 좀 일찍 끝내시죠, 뭐. 그죠? 예. 뭐 급하시면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딱 수립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내줍니다. 그죠? 원래 30일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60일 내에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많이 뛰었고 사업비가 많이 뛰었죠? 분담금도 늘어났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비가 10분의 1 이상 늘죠? 조합원 분담금도 한 20% 늘죠? 또 조합원 5분의 1이 또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조합에서 만든 이 가리처분 계획이 법에 제대로 맞게 좀 잘 돼 있는지, 왜냐 이 조합원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거니까 사업비도 많이 늘고 분담금도 늘고 한 이런 계획이 주민들한테 소유자한테 영향력이 크니까 구청에서도 보지만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 한국감정원하고 LH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 왔습니다. 여기서 한국감정원에서 제가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 2주를 했거든요. 가리처분 인가나서 2주를 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가리처분이 무효됐어. 그러니까 비대위가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는데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리처분 다시 수립해서 인가 받으면 되죠. 근데 너무나 전면적으로 고쳐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한 거야, 엉터리로. 그래서 가리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인가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이제 조합 집행부터 갈아야 된다, 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불안한 거지. 야, 그 사업 언제 될지 모르겠다. 금융비만 나오고, 이주비 이거 내가 지금 이자 물고 있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사람 들어갔습니다, 살다가, 나갔다가. 근데 빈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못 삽니다. 사람이 온기가 떨어진 집은 금방 더 노후화되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 아니, 이거 끝나고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런 심각한 상태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문제야, 부산이. 부산 분 안 계시죠? 부산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그때 부산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국토부하고 막 대책을 세워서 이게 뭐가 문제냐? 왜 이 가리처분 계획이 잘못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냥 인가가 나고 이렇게 됐냐? 그래서 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내줄 때 좀 더 신중하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손을 들고 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요새 LH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LH는 법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이 있죠. 등. SH가 올해부터 했죠. 올해. 작년에 시범 사업했고 올해 가리처분 검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SH공사를 서울시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가이처분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요거에 해당되는 게 많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좀 사업비가 많이 늘고 분담금이 느는 것만 검증을 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원래 만들 때는. 그런데 최근에 공사비가 뛰니까 전부 검증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 너무 업무 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이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쪽은 SH공사로 가서 검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불편한 게 인가 접수해서 대상이 되면 구청에서 감정원으로 서류를 보내고 거기서 또 보완이 나오면 구청에다 보완 알려주고 구청에서 또 조합 주고 이렇게 한 다리를 걸쳐서 자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리처분 총회에서 통과되면 인가 신청 전에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조합에서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구청에 접수를 해야만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합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서류는 만 보시면 되고요. 가리처분은 대부분 바뀌면 중대한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다 돈 문제잖아요. 돈. 공사비 바뀌었어. 분담금 올라가. 뭐 사업비 늘었어. 분담금 올라가죠. 다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거는 오타. 누가 봐도 명백한 오타. 뭐 이런 거 아니면 다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건 이거예요. 계산차고 오기, 누락 뭐 이런 거. 누가 봐도 단순히 뭔 서류가 이렇게 정정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것도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처분은 전부 중대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한 변경이랑 중대한 변경의 차이는 중대한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건 신고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공람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중대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조합원하고 현금 청산자가 확실히 결정이 됐죠? 예. 이제 조합원은 이런 아파트를 이제 지으러 가는 거고, 현금 청산자는 이제 이거 포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돈 줘, 많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조합하고 싸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추정 분담금이 결정이 됐고, 이제 조합원님들은 이주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철거하고 착공하면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 착공을 하면 분담금이 인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관례상. 착공 때까지만 공사비를 올려줬어요. 근데 요새는 착공 후에도 올려줘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어. 저는 그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판례가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공사비 인상 금지 특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정비사업에서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공사 뽑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계약이든 변경계약을 해주고 또 착공 때까지 오르면 또 올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조합이 최소한의 방어장치로 야 이제 착공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올려주면 안 돼.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이래서 특약을 맺었습니다.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 인상이 없다. 이게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시공사도 그걸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 바뀝니다. 공사비가 너무 뛰니까 착공 후에도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아니 이거는 천재지변이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조합은 아니 착공 후에는 공사비 절대 올려주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다. 난 못 올려줘. 시공사는 아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이야. 그러니까 올려줘야 돼. 그래서 했는데 시공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공 후에도 올려줍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예?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가리처분 할 때도 어려운데 착공을 하고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조언을 드리면 우리가 총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하고 일반 분양으로 충당하는 거죠. 물론 뭐 상가도 있고 뭐 있으면 그건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무시하고 일반 분양 전에 공사비 인상은 타결을 끝내야 돼요. 만약에 올려준다면 착공 후에도 올려준다면 일반 분양 전에 타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을 다 한 후에 공사비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 다 누구 몫이죠?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담하셔야 돼요. 일반 분양으로 충당할 여지가 없어져요. 왜? 일반 분양은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이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깎아줄 수는 있지만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착공을 했어. 그 다음에 일반 분양도 다 했어. 그런데 공사비를 올려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n분의 1로 내시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안양에서 문제가 좀 몇 건 터졌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입주 3개월 전에 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변경 총회를. 분담금 차이가 1억 7천. 얼마 안 되죠? 근데 통과됐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조합에서. 그리고 이제 조합이 한 이 정도 되는 분들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통과가 됐지? 뭐 이거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그분들이 뭘 했겠어요? 예? 소송? 소송보다 빠른 게 있는데. 예? 예? 아니 폭행하면 아유. 폭행하면 갑니다. 자, 소송. 소송보다 더 빠른 거. 예? 합의? 예? 해임입니다. 해임. 그래서 거기서 조합 임원 해임 10분의 1 발의를 합니다. 100명 됩니다. 100명. 1000명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총회 소집권자가 됩니다. 왜? 목소리가 커서. 이 선생님 잘하실 것 같네. 자, 여러분 그럼 이분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예, 그날 비대위원장 되시고 해임총회 발의했습니다. 입주 3개월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임합니다. 전원 해임했습니다. 이사들을. 근데 전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 남겨놔야 되지. 뭐, 이유를 알죠? 다 자르면 어떻게 누구랑 일을 그랬더니 시청에서 다 자르면 어떻게 해요? 왜 어디? 그럼 누가 입주할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다시 뽑아오세요. 그래서 또 한 달 후에 다 뽑았어요. 총회에서. 그럼 이제 입주가 몇 달 남았죠? 입주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새로 뽑힌 임원들이 이제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서 조합장하고 쭉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행정을. 그죠?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했겠어요? 잘렸는데 뭐 인수인계. 에이 하고 다 가버렸죠? 그러면 이제 조합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받으러 온 사람들. 조합장 받겠다는데 우리 돈은 주셔야죠. 웬 떼거지로 사람들 와서 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입주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일반 분양자한테 지체상금을 또 수십억 물어줬습니다. 그건 누가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날 시공사 현장 소장이 이번에 새로 되신 조합장님이십니까? 1,700억. 그러니까 도장을 이거 뭐죠? 이거 전임 조합장이 이렇게 설계 변경해가지고 좀 추가 내셔야 될 게 1,700억입니다. 요거 주시겠다는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아니, 안 찍어주게. 난 못 찍어준다. 그러면 입주 못 하시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랑이 하고 협상하다가 아니 내가 알아야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시공사가 전 조합원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이 조합장이 이거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줘서 여러분들은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치권 발동합니다. 유치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낸다는 각서를 쓰면 내가 입주시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조합은 안 찍어줬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각서를 다 쓰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주면 되지 뭐. 조합원들 다 해서. 예? 또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합장이 난 억울하다. 나는 조합원들을 해서 투쟁을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았냐. 이 사람들 다 자르고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왜 나를 자르냐. 이 사람이 도장하고 통장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해임도 대책 없이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입주 임박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정리정돈이 안 되잖아요. 인수인계도 안 되고 보통 해임하면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입주라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합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분담금 1억 7천 더 내, 일반 분양자 지체상금도 물어줘, 또 조합장 해임하고 뭐 또 새로 뽑고 하는 거 총회비용 또 수억 들어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하냐고요? 조합원은 아닙니다. 제 친구가 거기 살아가지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 검증 절차는 이렇고요. 자, 우리가 이거 있어요. 1주택 공급 원칙이죠. 부부가 2개 갖고 있어요. 그래 2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근데 이제 주민등록 싹 바꿔놓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이혼해요. 이혼만. 자,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몇 가지죠? 배우자가 없어. 예? 사망, 이혼, 미혼. 그죠? 그러면 뭘로 확인하죠?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주택만 주는 거죠. 성인 자녀 분가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이 아들이 효자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우리 아들 삼성 다니는데 똑똑한데 애가 효자라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데 같이 살면 글쎄 하나밖에 안 준다니까. 빨리 독립을 시켰어야지 2개를 받지. 그랬더니 독립을 시켰는데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전에 분가해야죠. 아까 관리처분계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가해야죠. 다음은 주소지가 같으면서 세대만 분리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 그 세대 분리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세대를 주소지가 옮겨야죠. 예?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바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 다시 등록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분양신청 안 한 분은 현금 청산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현금 청산자가 총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네? 왜요? 왜? 그렇죠, 그렇죠. 분양신청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신청 한 사람, 안 한 사람? 분양신청 하신 분은 계속 조합원, 분양신청 안 한 분은 현금 청산자. 조합원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 못 들어와요. 그런데 총회 관리처분 계획서를 공람할 때는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리처분 계획에 현금 청산자 명세 보상 방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공람을 통제하고 분양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현금 청산자에게도 공람을 하고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거 안 하면 절차 하자기 때문에 공람 다시 해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1+1인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용 면적. 근데 이게 뭐 공동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2층 집이 똑같이 단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면적이 같다고요. 같은데 전용 면적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대장을 띄니까 화장실 변소, 공용 면적 10평방미터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전용 면적에서 뺍니다. 외관이 똑같다니까요. 외관이 똑같아요. 땅 면적도 똑같고 똑같은 2층 집이에요. 면적이 똑같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띄면 한 집은 그 공용 면적 표시가 없어요. 없으면 다 전용으로 봅니다. 근데 공용 면적을 친절하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공용 면적, 전용 면적에서 뺍니다. 그래서 1+1을 면적으로 1+1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그 다음날 건축물 대장을 다 띄러 가십니다. 아니, 띄워보세요. 한번. 우리 재개발에서 단독주택 가지신 분은 면적을 띄워봐야 돼. 왜 그러냐면 전용 면적 어떻게 하는 거냐면 33평 우리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이 33평 25.7평이죠. 그다음 25평은 18평이죠. 그 합친 몇 개요? 43.7평이죠. 그러면 내 주거 전용 면적이 43.7평, 약 44평이 돼야 된다고.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면적이 안 되면 18, 36, 욕하는 거 아닙니다. 36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18평, 18평이니까 예, 전용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게 문제예요. 주거란 말이에요. 주거. 이게 그 상가주택 같은 데 문제가 됩니다. 1층 상가, 2층 주택, 3층 주택 이걸 내가 갖고 있어. 그럼 난 상가도 받을 수 있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데 2층, 3층이 주택이야. 이 주거 면적 합치면 1+1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층이 옛날에 사무실이었어. 또는 유치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주거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바꿔놨어요. 우리는 공부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가르쳐 본 게 공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은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주택에서 주택이 아닌 걸로,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거에서 주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죠. 건축사가 뭐 도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꿔야 되죠? 분양 신청하기 전까지. 그렇죠. 분양 신청 기준이 저를 바꿔놔야 됩니다. 아까 그 뭐 화장실 변소는 어떻게 하냐고요. 화장실 변소를 때려 부시세요. 내가 그랬죠. 그것도 공부를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냐 그건 모릅니다. 저도 알아서. 미리 알면 어쨌든 대책이 나오겠죠. 네. 아까 이거 일반 분양가로 하느냐 가리처분으로 하느냐 조합원 분양가로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8시인데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안 쉬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청이 25개죠. 25개인데 이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분양으로 한 게 영등포구청에서 일반 분양가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100%는 아니고 80%, 뭐 70% 이렇게 한 게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23개 구청은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요. 국토부나 또 검증기관인 부동산 원이나 법제처에 질의를 하시면 다 조합원 분양가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땅 90평방미터죠. 서울시는. 그죠? 서울 90, 아까 부산 60, 광주 60, 인천 90, 대구 90. 경기도는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규정이 없고요. 그 인구 50만 넘으면 대도시죠. 대도시는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성남, 구리,
뭐 등등등 이렇게 좀 큰 데는 다 도시 정비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쓰지 않아요. 그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조례가 있고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별게 없습니다. 다 개별 지자체 를 보셔야 돼요. 성남시 조례, 그죠? 뭐 구리시 조례, 수원시 조례를 따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 땅이 한 평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지자체가 있어요. 네? 어디인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부천입니다. 부천. 부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한 평만 거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분담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자격은 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또 제 강의를 들으면 부천으로 맨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있어요. 실제로 부천 매일 돌아다니죠. 근데 토지 및 주택이 뭐라 그러면 상당히 면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주택까지.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 이렇게 예. 보통은 주택이잖아요. 우리 서울시는 주택. 토지는 90평방미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합쳐놨어요. 면적 제한 없이. 그래서 요거 89년 1월 24일이라고 그랬죠? 네, 89년 1월 24일. 요 날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특별히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일부 조합이 이거 보상 안 주려고, 이거 안 주려고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아줘야 돼요. 웬만하면. 항공사진 뭐 등등등. 그리고 세입자 보상 대책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